4차 재난지원에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2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 3,400명대 신규 환자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 3차 유행이 정체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개교 등으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내일부터 2주간 연장됩니다. 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97건으로 모두 발열과 메스꺼움 등 가벼운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병당 6명이 접종받게 돼 있는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서 특수주사기를 이용해 7명까지 접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엔 최대 50cm의 폭설이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쿠데타 한 달이 돼가는 미얀마에선 군경의 총격에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군경이 그동안 유혈 진압을 주저해왔던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시위 참가자 1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9시 뉴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5천억 원으로 3차 지원금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급 목표 시기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앞선 지원 때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전기요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 당장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당정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입니다.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은 14조 3천억 원, 맞춤형 지원이었던 2차 7조 8천억 원, 그리고 9조 3천억 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2배 규모입니다.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역 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5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3차 때에 비해 지원 금액수를 올렸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추가하고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 범위도 늘렸습니다. 복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복수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200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임시 일용직과 노점상,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도 포함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당장 이번 주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가사근로자, 아이 돌보미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등 200만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었던 임시 일용직, 노점상 등 대표적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전국 4만여 노점상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 고용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당정은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대상을 넓히고
취업 지원 서비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무상 접종을 위해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전액 반영됩니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좀 열어두고 국회 예산 심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오는 4월 선거 전에 지급하려는 것은 선거용 돈풀기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356명이었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진단검사량이 평일의 절반보다 약간 많은 4만 4천여 건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도 다소 줄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361명인데 이 가운데 76%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사업장과 아동시설, 요양원과 병원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더 늘려서 최근 2주간 발생 경로를 추적해 봤더니 집단 발병, 또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둘 다 31% 정도로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들은 이렇게 여전히 위험 수위에 머물고 있는데 계절의 경계에서 경각심은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는 내일부터 2주 동안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역시 모두 그대로입니다. 자, 관련 내용 구경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확진되면서 이용자와 지인 등 모두 9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음악학원에선 수강생과 가족, 지인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콜센터와 관련해 접촉자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됐습니다. 부산에선 장례식장 방문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직장과 울산 골프 연습장, 명절 가족 모임으로 이어지며 누적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휴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재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긴장을 푼다면 다시 재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하며 특히 수도권은 아직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 상황이 불안정하고 개교 등으로 이동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선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계속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동일하게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 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됩니다. 또 목욕장에선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선 백신 접종으로 긴장감이 낮아지면 오히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국내에서는 2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제 하루 97명이 이상 반응을 신고했는데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한편 울릉도에도 백신이 전달됐는데요. 여기엔 군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이틀 동안 2만 32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접종 첫날보다 크게 줄어든 1,217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주말이라 백신 접종이 가능한 요양병원의 근무자가 줄어든 데다 집단 이상 반응에 대비해 접종일을 평일로 정한 곳이 상당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접종률은 요양병원이 7.6%, 요양시설 4.3%, 코로나19 치료병원 0.5%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의료진에 대한 1차 접종을 다음 달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97건으로 첫날 15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상 반응이 96건, 화이자 백신 관련이 1건입니다. 모두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유도되는 면역 반응 이런 게 이제 몸으로 보면 일종의 염증 반응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면역이 형성되어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만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접종될 백신을 긴급 수송하는 데에는 군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백신은 경찰과 해군의 호송을 받으며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울릉군에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할 것이며 울릉도에 전달된 백신은 100명분으로 이 중 50명분은 노인 요양병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오늘로 접종 이틀째인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6명 접종이 국제 표준인데요. 국내 특수주사기를 이용해 7명까지 접종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접종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는데 자칫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방역당국은 7명 접종 지침을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선 이틀째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어제 300명에 이어 오늘은 200명 이상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예약자가 피치 못할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에게 연락을 해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는 예약자 가운데 발열 증세가 있거나 다른 질병 예방접종을 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7명이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기자 7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화이자 백신 한 병당 7명까지도 접종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병당 6명이 국제 표준인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이용해 한 명 더 접종이 가능해진 겁니다. 피스톤과 바늘 사이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주사기로 폐기되는 백신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어제만 19명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늘리게 되면 분주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접종 인력의 숙련도가 달라 의료진의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분주하는 사람들이 5번 또는 6번 분주를 하면 별 문제 없이 잘 분주를 할 수 있는데 7번을 마치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 한 병당 6명 접종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되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 현장 판단에 따라 한 명 더 접종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접종 인원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한 병당 7명 접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모레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죠.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는 백신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여럿 보고된 만큼 앞으로 학교 방역이 다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학교 내 밀집도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사는 빨라야 7월쯤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 돌봄 교사라도 우선 접종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방역 당국은 당장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보육시설의 종사자 접종을 조기에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아까 제시했던 예방접종 순서를 기준으로 학교 내 집단 감염 발생을 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교사가 집단 감염의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지아주 초등학교 8곳에서 발생한 9건의 집단 감염 중 8건이 교사를 중심으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거는 교사겠죠. 그러니까 발생할 경우에는 교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그 유의미하게 많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학생들의 경우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내년 1분기까진 초등학생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백신 없이 등교 계약을 맞은 학교들, 보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내일 3일절이죠. 서울 도심 곳곳에 1,600여 건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 만큼 서울시와 경찰은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해달라. 방역 당국은 거듭 호소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는 모두 1,670건이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1인 시위와 9인 이하 집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약 2,500여 명이 집회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시청과 광화문 등의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내버스의 우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이 정도 인원이 집회에 참여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집회 신고 중에는 실제 나오지 않고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신고도 있는 데다 앞서 법원이 대규모 집회 신고에 대해선 방역 당국 등의 금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1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 소규모 집회만 일부 허용했고 집회 참가자 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단서로 달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 규모를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년 5월이나 8월과 같이 유행이 재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허용된 집회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역 당국과 검토해 필요시 현장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신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집회가 예정된 내일 많은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에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원 영동에는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서쪽에는 비, 동쪽에는 눈, 이게 3월 첫날의 날씨랍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는 많은 비를, 동쪽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고 100mm, 충청과 남부지방이 최고 80mm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원 산지는 오전부터,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많은 곳엔 최대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고 그 밖에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엔 최대 1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습기가 매우 많아 쌓이는 경우 무게가 다소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 50cm의 많은 양의 눈이 비닐하우스나 촉대에 쌓일 경우 붕괴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서 경기 북동부에도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최고 8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 새벽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얼 수 있어 연휴가 끝난 뒤 출근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내일 모든 해상에서 최고 5m의 높은 파도가 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오늘만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시위 초반에는 군경이 대응을 좀 자제하는 듯 하더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네요. 일단 인명피해가 급증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미얀마 거의 모든 도시에서 체류탄과 실탄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을 종합해 보면 오늘 하루 최소 6명이 경찰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남부의 한 도시 다웨이 지역에서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의 영상이 지금 수십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유혈 진압을 주저했던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어제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23살 청년이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경찰이 계속 발포를 하는 가운데 시위대들이 청년을 들어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 청년은 결국 숨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제2도시 만달라이에서도 오늘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는 그동안 철저히 비폭력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 양곤에서는 결국 화염병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이 시간에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역시나 무사하지 못했죠. 네, 해임됐습니다. 저 모튼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유엔 총회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직접 호소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연설 말미에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어에더봉 그러니까 국민저항을 외치기도 했는데 미얀마 국영TV는 저 모튼 대사가 곧바로 해임됐다 이렇게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미얀마 전역에 이미 퍼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그의 용기 있고 분명한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자택에 구금됐던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 모처로 옮겨졌다 이런 보도가 최근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고요. 네, 군부가 이틀 전에 아웅산 수치 고문을 어디론가 데려간 것 같은데 전혀 신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변호사 없이 심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ထုချေရနိုင်တဲ့အခွင့်အရေးဒါအခြေခံဥပဒေမှာလည်းပါတယ်ဒါလူအခွင့်အရေးတွေကိုမပြောနဲ့ဒီကုလသမဂ္ဂလူအခွင့်အရေးကြီးညာဇာတ်လမ်းတွေပါတော့မှာပါတဲ့အလူအခွင့်အရေးတွေမပြောနဲ့ဒီ2008 제2의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미얀마 시민들은 계속 파업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오늘 대사관에서도 총소리가 들린다면서 우리 교민들의 외출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분간 품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포드와 크라이슬러, 도요타도 미국과 브라질에 있는 일부 공장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폭스바겐, 혼다, 닛산 등도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에 300개 정도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명령을 주는 게 다 반도체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부평 2공장은 이미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난해 중국산 차량용 전선 부족으로 공장 가동 중단까지 겪었던 현대기아차는 재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생산 속도 조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1만여 개의 협력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당장은 재고에 대한 문제나 조달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는 완성차 업체와 반도체 공급사 사이의 수급 불균형이 주요 원인. 코로나19 국면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줄였고 이에 맞춰 반도체 공급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차량용 대신 가전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한 겁니다. 미국 텍사스 한파로 NXP와 인피니온 등 현지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의 가동까지 중단되며 공급 부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문을 하면 3개월 이상 걸려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TSMC는 물량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모자라지, 당연히.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나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풀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로 인한 생산 차질은 1분기에만 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참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련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씨는 근처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씨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시선 유도봉 사이로 차선을 바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중 벌어진 사고라도 노동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일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선 불법 변경과 같은 범칙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량 운전을 업무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각별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A씨의 유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23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기후위기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식탁도 기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는지 송영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현재호 씨,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대부분 식사를 합니다. 점심 메뉴는 소고기 목심구이. 고기는 뭐 거의 매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했는데 뭐 고기 아니면 최소한 햄이나 소세지라도 없으면은 약간 허전하다고 할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호 씨가 먹는 고기는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까?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BBC 방송이 개발한 기후변화 식품 계산기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닭고기 75g씩 일주일에 한 번, 1년이면 온실가스를 100kg 넘게 배출합니다. 심하네요. 몰랐다. 가공육을 포함해 재호 씨가 매일 먹는 돼지고기. 승용차 2,700km를 운행한 정도에 해당하고 소고기는 일주일에 75g씩 한 번 꼴인데도 매일 먹는 돼지고기와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고기 중에 최악이네요. 4인 가족이 축산식품을 먹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승용차 3만 킬로미터 주행 또는 평균 가정을 3년 넘게 난방하는 온실가스와 맞먹습니다. 그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그리고 사료를 또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 가공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 사육장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식품별로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환산해 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식물성 식품보다 많고 치즈나 양고기는 훨씬 많은데 소고기 차원이 다릅니다. 반추동물은 트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의 21배 강력한 메탄이라는 걸 또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분뇨 자체에서 아산화질소라고 이산화탄소의 310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분뇨는 사람 16명분. 이런 소가 전 세계 약 10억 마리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인당 30kg 남짓이던 고기 섭취가 20년 후 56kg으로 늘었습니다. 고기 과소비 탓에 승용차, 버스 등 전 세계 모든 도로교통 수단을 합친 것보다 이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지구 산소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끊임없이 콩 경작지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숲을 손쉽게 경작지로 바꾸기 위한 방화가 산불로 번지면서 지난 2년간 남한 면적의 4배가 불탔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